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7살 평범한 여자이고 딸 하나,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사는 건 너무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제 인생은 평범하지 않아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와 속에 있는 골문 것들을 풀어보고자 이렇게 용기를 내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피해를 입지 마시길 하는 바람으로 털어놓게 되었어요. 저는 아버지 없이 엄마랑 단둘이 평생을 살아왔는데 한 집안의 딸이자 현재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아버지란 존재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참 많이 느껴요. 그런데도 저희 아버지는 저를 낳아놓기만 했지 늘 밖으로 돌아다니셨어요. 어릴 적 기억에 아버지는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땅 부잣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 돈 잘 쓰고 다니고 호탕하다 정도만 기억이 나지 다른 건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엄마도 어릴 적부터 늘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서야, 너는 아빠가 있지만 저런 아빠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사람들이 아빠에 대해 물어보면 그냥 돌아가셨다고 해. 그럼 사람들도 더 이상 묻지 않을 거야.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 테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살자. 제가 그때 엄마 나이가 되어보니 이런 말을 자식한테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저는 어렸기에 엄마의 말이면 무조건 들었고 정말로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며 엄마랑 둘이 씩씩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10살 되던 해 아버지는 영영 집을 나가시더라고요. 다행인 건지 친가에 돈은 많으니 저희 조부모님은 제가 20살이 될 때까지만 아버지 대신 생활비를 준다고 하셨고 엄마도 그 조건 하나로 더 이상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거나 찾질 않으셨어요. 그땐 엄마도 돈을 벌러 다니셨기에 둘이 살기엔 부족함이 없었죠. 엄청 풍요롭게 살지도 않았지만 엄청 부족하게 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보통의 4년제 대학을 나와 대학병원의 행정직원으로 취직을 하였고 그곳에서 간호사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을 만나기 전에도 연애는 몇 번 했었지만 뭐 결혼까지 생각하는 정도는 아니었기에 다 스쳐 지나가는 만남으로 가볍게 만나왔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사람들과는 달랐죠. 성격이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저를 너무 잘 이해해주고 섬세했어요. 때론 제 여자친구들보다도 저를 더 잘 챙겨줘서 놀랄 때가 많았죠. 그리고 남편은 간호사라는 본인의 직업 또한 자기 성격과 너무 잘 맞는다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어요. 주변에 내 친구놈들은 다들 남자가 무슨 간호사냐고 하는데 직업에 남자 여자가 어딨어.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사랑하는 일 하는 거지. 난 간호사라는 이 직업이 나랑 너무 잘 맞는 것 같고 진짜 천직인 것 같아. 맞아, 그래 보여. 자기가 아픈 사람들 돌보고 보살피는 거 보면 얼굴에서 행복한 게 보이더라.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해. 내가 응원할게. 이런 부분이 저는 남편과 심리적으로 잘 맞았고 싸우는 일도 거의 없어 연애도 꾸준히 했어요. 그리고 연애 4년 만에 이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도 좋을 것 같다 생각해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죠. 이 남자를 놓치면 제 평생 결혼은 없을 것 같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동안 꺼내지 못했던 거짓말을 했던 아버지 얘기도 하게 되었죠. 저 현태 씨, 나 사실 현태 씨한테 거짓말한 거 있어. 아버지 얘긴데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거 그거 거짓말이야.
실은 아버지가 집 나간 진 20년 넘었는데 20년 넘게 연락도 얼굴도 본 적이 없어서 지금은 어떻게 사시는지 돌아가셨는지 살아 계시는지도 몰라. 거짓말해서 미안해. 어찌됐든 4년 동안 사귀면서 거짓말을 했으니 남편이 화를 내도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 또한 적잖이 놀란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쳐다보았죠. 저도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남편이 무슨 말이라도 해주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남편이 먼저 제 손을 잡아주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었겠냐고 고생했다고 토닥여 주더군요. 자기 아버지가 도망간 게 자기 탓은 아니잖아. 자기는 그저 피해자일 뿐이지. 그동안 말하고 싶어도 말도 못하고. 그 마음 내가 이해해. 말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나한테 끝까지 거짓말했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용기 내주고 이야기해줘서 너무 고마워. 자기 아픔 같이 이겨내보자. 제가 아버지 복은 없어도 남편 복은 있는 거라고. 하늘에서 저를 불쌍히 여겨 남편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보내준 거라고 저희 엄마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시댁 식구들이 문제였어요. 시댁 식구들한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막막했거든요. 사실 결혼이라는 게 저희 둘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양쪽 집안의 일이기도 하니 시댁 쪽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 걱정은 됐어요. 근데 남편이 이 부분에 대해선 전적으로 본인한테 맡기라고 아무 걱정 말라고 절 안심시켜 주더라고요. 어떻게든 본인이 해결해서 결혼까지 꼬리는 시키겠다면서요. 남편은 자기만 믿으라고 하였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와 달라고 하였어요. 이런 남편의 말대로 하라는 대로 하니 시부모님께선 일절 저희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시부모님에게 인사를 갔을 때랑 상견례 날에도 아버지 이야기는 묻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남편한테 시부모님한테는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렸냐고 물어보니 본인의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니 시부모님도 본인 뜻을 존중해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외동인 남편이 그동안 속 한 번 안 썩인 모범생으로 시부모님 뜻대로 잘 살아와서 이번에는 남편의 뜻을 존중해 주었다고 했죠. 실제로도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좋으신 분이었고 인정 많고 따뜻하신 분들이셨는데 이런 시부모님을 남편이 많이 닮았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행복할 것 같던 결혼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돼 생각지도 못한 제가 그동안 몰랐던 남편의 사생활을 알게 되었어요. 이곳에 말하기도 나쁘끄러운 사생활이었는데 어떻게 4년 연애하는 동안 저한테 한 번도 그런 걸 들키지 않고 살았는지 충격적이었죠. 그것도 시댁 집에서 남편의 이삿짐을 옮기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였어요. 그날 남편은 3교대로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저 혼자 가서 짐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장롱 속 깊이 쌓여져 있는 옷무더기 속에 웬 나무 상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곤 소스라치게 놀라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그 상자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 소리에 시어머니도 기겁을 하시며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하셨고 저랑 같이 그 상자 안에 있는 물건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 속엔 여자 옷들이며 장신구, 화장품, 심지어는 속옷까지 들어있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저희 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죠. 입을 먼저 뗀 건 저였어요. 어머니, 현태 씨 방에서 이런 걸 발견했는데 이게 다 뭐예요? 아니, 여자 물건들이 왜 현태 씨 방에 있는 거예요? 어머님, 이거 뭔지 아세요? 아이고, 이게 여기 있었네. 얘, 이건 내 거다. 내가 저 예전에 젊은 애들이 하고 다니는 거 보고 이뻐 보여서 사봤는데 쓰지는 못하고 그냥 넣어둔 거야.
현태 아버지가 알면 쓸데없는 거 샀다고 혼날까봐 일부러 현태 방에다 넣어둔 거다. 많이 놀랐지? 오해 말아라. 그럼 이게 다 어머니 물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응, 내 거야, 내 거. 아이, 참, 나 부끄러워라. 며느리한테 별걸 다 들키네. 그래서 말인데, 이건 너랑 나랑만 아는 비밀로 하자. 응? 현태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엄마라는 사람이 아들 방에 이런 거 뒀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그렇겠니? 내 체면도 있고 부탁 좀 한다. 알겠지? 하도 시어머니가 사정을 하며 부탁을 하시길래 그날은 그냥 알겠다고 하고 짐 정리도 다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뭔가가 찜찜하고 마음 한구석이 개운하지 않아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그 상자에 대해 물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것 같았거든요. 당황해하는 시어머니의 얼굴과 횡설수설하는 말이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아 남편한테 확실히 확인을 해봐야겠다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이야기는 말하지 않고 곧바로 남편에게 그 상자에 대해 물었죠. 혹시 몰라 증거 사진까지 찍어놨는데 그 사진도 보여주면서요. 그러니 남편 얼굴도 모자라 몸까지 새빨개지며 말을 더듬기 시작하는데 결국 저의 끝없는 추궁에 남편이 이실직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다 본인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나 시어머니의 말은 거짓말이었죠. 그 소리를 듣는데 기가 차서 머리가 핑 돌고 순간 어지러워 몸까지 비틀거렸네요. 그게 다 현태 씨 거라고? 아니 왜 현태 씨가 여자들 물건을 가지고 있어? 현태 씨 설마 취향이 그런 취향이야? 현태 씨 변태야? 나 모르게 숨기는 거 있지? 아니 대체 왜 그걸 갖고 있냐고. 그렇게 입만 꾹 닫지 말고 설명 좀 해봐. 그런 거 아니야. 뭐 변태?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실은 예전에 만났었던 여자들 물건이야. 헤어질 때 내가 사줬었던 물건들 그거 다시 돌려받은 거라고. 전 여자친구들이 가져가라고 해서. 그래서 그냥 받아가지고 안 버리고 있다가 혹여나 되팔 게 있을까 싶어서 그냥 둔 거라고. 오해하지 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둔 거야. 뭐? 예전 여친들한테 사준 물건들이라고? 아니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네. 그럼 그냥 버리던가 하지 그걸 왜 가지고 있었어 여태까지? 거기에 여자 네이도 있던데? 민서야,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둔 거야. 나도 오죽 아무 생각 없었으면 그게 거기에 있는 줄도 몰랐어. 내가 그걸 염두에 두고 있었더라면 그걸 아무 데나 뒀겠어? 당연히 미리 치워뒀던가 숨겨놨겠지. 그리고 너보고 짐 정리해달라고 하지도 않았겠지. 정말이야.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둔 거야. 나중에 중고거래로 다시 팔던가 누구 주던가 그럴 생각이었다니까. 어머님의 거짓말도 이야기를 하니 남편은 본인 엄마가 자기를 변호해 주려고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 같다며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라고 저한테 무릎까지 꿇고 결백하다고 하더군요.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지만 일단은 남편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이 사람을 4년 동안 만나오면서 저한테 단 한 번도 거짓말 한 적 없고 잘못한 일이 있어도 먼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었기에 이번 일 하나로 그동안 쌓았던 신뢰를 저버리는 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 일단은 남편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결혼 1년 4개월 만에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가졌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이 태어났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아들 하셨지만 막상 손녀가 태어나니 그래도 예뻐는 하셨어요. 그런데도 아들 하나만 더 낳으면 되겠다는 말을 하셨죠. 딸을 키우면서도 워낙 남편이 육아도 잘 도와주고 집안일도 잘 도와줘서 힘든 건 많이 없었어요.
남편 덕분에 산후 우울증도 없었고요. 남편은 늘 제게 여자라는 존재는 정말 특별하고 신기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생명을 잉태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까지 했으니까요. 저보고 여자로 태어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라며 여자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모른다며 엄청난 칭찬을 해줬어요. 남편의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로 힘든 일이 있어도 금방 기운을 차릴 수 있었고 집안에 웃음만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저의 금술 덕분에 큰아이 돌 지나서 바로 또 임신이 되었죠. 저희 엄마는 큰애 낳은 지 얼마 안 돼 또 임신을 해서 제가 고생하고 힘들까봐 걱정부터 하셨는데 시어머니는 이번에는 제발 아들이 태어났으면 좋겠다며 좋아라 하셨어요. 남편도 은근히 아들을 바라고 있는 눈치였는데 딸은 낳아봤으니 이제는 아들도 낳아서 키워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딸은 아무래도 조심스럽고 크면서부턴 스킨십 같은 것도 신경이 쓰여 아빠랑 멀어진다고 하는데 아들은 남자니까 몸으로 부대낄 수 있고 남자들끼리 하는 대화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아들도 한 명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남편의 말을 들으니 저도 둘째는 꼭 아들이었음 했어요. 왜냐면 남편이 이번에도 딸이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아이를 낳고 싶다는 기색을 내비쳤거든요. 저도 둘은 키워도 셋 이상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속으로 얼마나 아들을 바랐는지 몰라요. 5개월 정도 되면 산부인과에서도 아기 성별은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니 그때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5개월이 됐을 때 산부인과 선생님에게 물어보니 저희 큰애가 입는 옷을 둘째가 못 물려 입을 것 같다며 파란색 옷을 많이 사두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듣곤 둘째는 아들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속으로 얼마나 쾌재를 불렀는지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남편에게 연락을 하니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여보, 그렇게 좋아? 어째 우리 유아 가졌을 때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게 아들이 갖고 싶었어? 참. 암튼 그렇게 원하는 아들 태어난다니 축하해. 어머님 아버님도 좋아하시겠다. 내가 연락 드릴게. 얼른 일해. 유아 가졌을 때도 당연히 좋았지. 근데 튼튼이가 아들이라니까 그 사실이 좋은 거지. 나 아들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거 자기도 잘 알잖아. 암튼 고마워 여보. 아이, 너무 기뻐서 일이 손에 잡힐까 모르겠네. 퇴근하고 들어가면서 당신이랑 우리 튼튼이 좋아하는 망고 사가지고 갈게. 집 조심히 들어가고 있다 봐 여보. 고맙고 사랑해. 남편과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에게도 이 소식을 알리니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확실한 거냐고 재차 물으셨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의외로 침착한 목소리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되려 남편보다 더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남편은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아들이라는 걸 안 그날부터 매일같이 제게 그 비싼 망고를 사다 주었는데 저 임신 7개월 되던 날 그날도 어김없이 망고를 사가지고 오겠다던 남편은 그날 이후로 연락도 행방도 모습도 정말 귀신처럼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원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을 땐 남편의 행방불명이 믿기지가 않아 남편이 장난을 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일주일이 다 되어갔을 땐 남편이 뭔가 곤란한 사건에 휘말렸다던가 아님 사고를 당했구나 싶어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연락을 안 해본 곳이 없을 정도로 남편의 직장, 친구, 그리고 친척들한테까지도 연락을 다 해봤죠. 남편 직장인 병원에서도 갑작스럽게 사라진 남편이 이해가 안 된다고 했어요. 전날에도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업무 보면서 별다른 이상점이 없었대요. 직장 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시부모님 또한 남편의 실종 소식을 알곤 매일같이 피말리는 심정으로 저와 함께 남편을 찾아 나섰어요. 경찰 관계자는 엄연히 성인 실종은 가출로 분류가 돼
즉시 강제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범죄랑 연관이 있었을 때나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2달 뒤면 그렇게 남편이 보고 싶어 했던 아들이 태어나는데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남편이 너무 걱정되었고 별의별 무서운 생각이 다 들어 견디기가 힘들고 좌절스러웠어요. 제발 누구라도 남편의 소식을 알고 있다면 귀뜸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 실종에 아예 들어 누우셨고 저희 엄마는 혹여나 제가 잘못될까 24시간 제 옆에만 붙어 계셨어요. 그렇게 남편은 한 달이 지나서까지 연락이 없었고 결국 시아버님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겠다며 경찰이 찾아주지 않는다면 본인이라도 나서서 찾겠다고 사람 찾아주는 곳에 의뢰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용이 문제냐고 일단은 제가 갖고 있던 비상금을 탈탈 털어 시아버지에게 드렸어요. 시아버지도 그 돈을 받으면서 어떻게든 남편을 찾을 테니 저보곤 얼마 남지 않은 출산에만 신경을 쓰라고 하셨어요. 다행히 아이는 아빠 없이도 건강하게 태어났고 남편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대략 6개월 정도 깜깜무소식이었어요. 6개월 동안 시부모님은 몇 번이나 업체를 바꿔가며 남편의 행방을 뒤쫓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3살 된 딸과 이제 막 100일 넘은 핏덩이 같은 아들을 돌봐야 했기에 남편의 일까지 제가 나설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전적으로 시부모님이 남편의 행방을 찾았고 사람 찾는 업체를 바꿀 때마다 부족한 돈은 계속 저한테 마련해 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땐 저도 당연히 제 남편 찾는 데 쓰이는 돈이니 시부모님이 필요하다는 대로 돈을 드렸죠. 그리고 1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남편의 행방을 찾았는데 남편이 한국이 아닌 태국에 간 것까지 행적이 드러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땐 2019년도 초라 시국도 이런 시국이 아니었기에 외국은 자유롭게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장이라도 남편을 찾으러 간다고 시부모님에게 남편이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오열을 하며 남편이 그곳에서 마지막을 보낸 것 같다며 태국에 가고 얼마 안 돼 행적이 아예 끊겼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믿기지가 않아 업체 직원을 찾아가 자료들을 다 살펴보았는데 직원 말대로 남편이 그곳에서조차 영영 실종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어린 아간 상태로 저 대신 무작정 짐을 싸 태국으로 갔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오셨고 그해 연말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저는 더더욱 남편을 찾지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저는 끝까지 포기할 수가 없어서 여러 곳으로 도움을 청해보았지만 엄연히 실종 상태라 돌아오는 답변으론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다는 말뿐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아예 포기 상태로 남편을 가슴에 묻었고 하루라도 빨리 남편의 혼을 기린다며 남편 없는 남편의 장례까지 다 치렀어요. 그 사실을 알고 전 시부모님과 대판 싸웠고 미친 사람처럼 난리를 치며 어디서 살아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왜 멋대로 사람을 죽은 사람 만드냐고 시댁을 뒤집어 엎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제게 너도 네 눈으로 그 자료들을 보지 않았냐며 이미 저희 남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하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혼이 구천을 떠도는데 혼이라도 편하게 저승으로 보내줘야 될 거 아니냐며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고 타지에 나가 죽은 본인 아들이 불쌍하지도 않냐고 제 옷을 있는 대로 붙잡고 늘어지는데 그걸 보곤 부모도 아니라 생각해 그날 이후로 시부모님과도 연을 끊고 이날 이때까지 살았어요.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해마다 애들 생일 때마다 집으로 뭘 보내셨고 제가 답장은 하진 않았지만 계속 본인의 손주들 안부는 물으셨어요. 아마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선대이니 본인들도 지키고 싶으셨겠죠. 그렇게 전 2년 넘진 남편을 가슴에 묻었고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갖고 2애들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혼자서 2애들을 키우는 건 너무 힘들었는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특히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저희 엄마 또한 암 수술을 받으시면서 치료비까지 제가 다 보태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하루하루가 죽고 싶을 만큼 너무 힘들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죠. 그만 좀 힘들고 그만 좀 괴롭고 싶을 때 제게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30여 년 전 저랑 엄마를 무심히 버리고 간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원망스럽고 지겨운 사람인데 저를 찾아온 거죠. 아마 제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길거리에서 지나쳐도 모를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란 사람은 너무 늙고 너무 많이 변해 있었죠. 근데 절 찾아와선 하는 말이 본인이 이제 곧 죽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 가지 부탁을 좀 하고 싶다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 앞에 놓인 커피를 아버지란 인간 얼굴에 붓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로 욕이란 욕은 다 내뱉었어요. 당신이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부탁이란 걸 하냐고요. 병원에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 이제야 나랑 엄마한테 뭐 상주라도 서달라고 하는 거냐고 그런 거냐고 막 난리를 쳤죠. 그러니 아버지란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게 아니라 몇 달 뒤에 있는 제 동생이란 사람의 결혼식에 좀 와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엄마랑 저를 떠나고 나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는데 그때 생긴 자식이 몇 달 뒤면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죽으면 그 애한테 남는 가족은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다며 오직 저 하나 피부치인 저만 남는다고 그 사람이랑 계속 잘 지내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데 그 말 듣자마자 저는 결국 제 앞에 있던 커피잔을 들어 앱이라는 그 인간 얼굴에 쏟아 부었어요. 그리곤 더 이상 듣지도 않고 카페를 나와버렸죠. 카페에 나오자마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아니 대체 내가 전생에 뭔 죄를 그리 많이 저질렀길래 내 가족이랑 인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다 이기적이고 본인들밖에 모르는지 너무 분하고 너무 원통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자존심을 굽힐 수밖에 없었던 게 그날 엄마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다시 또 연락이 왔는데 저보고 결혼식에도 와주고 첫째 노릇도 해주면 죽기 전에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똑같이 분배해주겠다며 유서로 공증까지 받아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돈이면 평생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잘 생각해보라고 했다는데 엄마가 우시면서 제 손을 잡고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은 너 혼자 아등바등 힘들게 사는 걸 못 보겠다면서요. 처음엔 저도 그런 엄마에게 엄마는 자존심도 없냐고 여태 그 인간 없이도 잘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 더러운 돈을 받고 싶냐고 했죠. 근데 참 돈 앞에선 자존심이고 뭐고 없더라고요. 현실이 시궁창인데 제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더라고요. 아버지 말대로 일단은 결혼식에 참석을 하고 나서 생각해보자 싶어 끝까지 버티다 연락을 했어요. 결혼식장 위치, 날짜, 시간 그 세 개만 알려달라고 했죠. 동생이란 사람이 누군지 이름은 뭔지 전혀 궁금하지 않으니 그것만 알려달라고 하니 아버지도 딱 그 세 개만 알려주며 어차피 가족끼리만 하는 간소한 결혼식이라 식장에 오면 바로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식 날 정말 마지못해 그것도 예식 시간에 딱 맞춰서 식장에 갔죠. 장소는 호텔이었는데 가니까 이미 식은 시작이 되었고 연회장 문 앞에 아버지 이름이 써져 있어 저도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살다 이렇게 조용한 결혼식은 또 처음 본다 생각하며 맨 끝자리에 앉았는데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너무나도 쇼킹한 장면을 보고야 말았어요. 한눈에 봐도 몇 사람 안 보이는 연회장 안에 고이 한복을 입은 저희 시어머니가 상대방 혼주석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곤 시어머니와도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시어머니를 쳐다봤고 시어머니도 절 보더니 당황을 하며 막 일어서려는 순간
신랑 신부 행진곡이 울리며 신랑이 먼저 입장을 했고 뒤이어 저희 시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입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곤 절 지나쳐가는데 저는 절 지나쳐가는 그 신부 어깨에 있는 문신을 보곤 그 자리에서 졸도를 하고 말았어요. 그 문신은 바로 저희 남편이 큰애 태어났을 때 어깨에 새겼던 탄생화 문신이었거든요. 정말 이 세상 단 하나밖에 없는 제가 그린 모양으로 새긴 건데 그게 왜 저 여자 어깨에 있는 건지 너무 혼란스러웠고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저희 딸의 이름을 부르며 유아 아빠라고 소리쳤어요. 그러니 그 여자가 사색이 된 얼굴로 뒤를 돌아봐 저를 쳐다보는데 그제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갔어요. 아니, 이해를 하고 싶지 않아도 상황이 말을 해주고 있었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절 보자마자 네가 여길 어떻게 찾아온 거냐며 여태까지 우리 뒷조사를 한 거냐고 난리를 치고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깽판 치려고 여태 기다린 거냐고 하고 신부인 그 사람은 주저앉아 엉엉거리며 울고 신랑인 제 동생이란 사람은 고개를 숙이며 저를 가리켜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온 거냐고 신부를 나무라는데 저는 시부모의 멱살을 잡으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묻고 따지니 그제서야 모든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어요. 알고 보니 몇 년 전에 사라진 남편놈은 저만 모르게 태국으로 도망을 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시부모는 남편놈이 문제가 있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저랑 결혼을 시키고 자식을 낳게 했으며 아들을 낳으면 남편놈 보고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자손만 이어나가게 하라고 절 속여왔던 거였어요. 그리고 더 뚜껑이 열리는 건 실종된 남편놈을 찾는다고 시부모가 저한테 뜯어갔던 그 돈들은 모두 남편놈 수술비로 다 보탰다고 하더군요. 이 얘긴 나중에 경찰서에서 들었네요. 그리고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남편놈이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가 되어 제 남동생을 만났더군요. 그리고 제 남동생이란 놈은 그걸 알면서도 아버지를 속여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거였고요. 하늘도 제가 얼마나 불쌍하고 가여웠으면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런 기가 막힌 연결고리를 이어줬는지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 통탄스러워서 눈알까지 빠지는 심정이었지만 한편으론 너무 다행인 게 이것들을 싹 다 골로 보낼 수 있겠구나 싶어 잘된 일이라 생각했어요. 만약 아버지의 연락을 제가 받지 않았더라면 저는 끝까지 남편놈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행방도 모른 채 시부모의 소나기에 놀아나 평생을 바보처럼 살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의 더러운 비밀과 욕망은 끝까지 지켜주고 싶고 저는 그저 본인 집안에 대나 이어주는 사람으로 아니 사람으로도 생각을 안 했으니 얼마나 기가 차는 노릇이냐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인간들 데리고 싹 다 경찰서로 끌고 갔고 저희 아버지는 본인 며느리 될 사람이 실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다는 소리에 그 자리에서 뒷목 잡고 쓰러지셨어요. 제 남동생 놈도 그제서야 제 존재를 알곤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남동생인 걔나 저나 이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당한 죄밖에 더 있나요? 걔도 지 와이프 될 사람이 원래는 누나의 남편이었다는 건 그때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그동안 그 인간들이 제기했던 사기와 갈취 그리고 기만으로 그 셋을 싹 다 고소했어요. 이미 증거 자료는 넘치고도 남았기에 기소도 바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놈은 아니 이제는 놈도 아닌 년도 아닌 그 인간은 절 탓하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냐고 하는데 저라면 본인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면서 본인은 제가 아버지 없는 부족한 사람인 걸 알면서도 다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줬는데 당신은 이거 하나 이해를 못해주고 경찰에 고소를 하냐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어이가 없어 그 인간 뺨을 한 대 후려치며 이 정신병자 같은 인간도 아닌 너랑 왈가불가 말 섞기 싫으니 법정에서 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너나 네 부모나 우리 애들은 이제 두 번 다시 볼 생각하지 말라며 성도 내 성으로 바꾼다고 했네요. 더 이상 니네 집안 사람 아니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시부모를 고소하고 나서
지난 일들에 대해 생각해보니 그때 왜 남편 놈이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제야 다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리고 신혼 초 때 발견한 여자 물건 가득했던 그 상자마저도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몸이 회복되자마자 절 찾아와선 본인이 여태 삶을 잘못 살아서 이렇게 죽을 날 받아놓고 벌써부터 벌을 받는 것 같다며 저랑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난 게 이제 이렇게 돌려받는 것 같다 하셨어요. 무엇으로도 보상이 안 될 것 같다며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냐고 미안했다고 사과를 하시는데 사실 이런 아버지의 사과가 저는 하나도 진심으로 와닿지 않았어요. 그걸 알기 전부터 사과를 해야 그게 진심인 거죠. 이제 와서 하늘이 무서운지 아님 죽어서 벌을 덜 받으려고 하는 건지 본인 편하려고 하는 그 사과가 무슨 진심이냐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끝까지 본인을 속인 본인 아들에겐 일절 재산을 주지 않고 저한테 다 상속을 할 거라고 하는데 사실 그 말도 믿질 않아요. 그때 돼봐야 알겠죠. 일단 지금은 그거 생각할 겨를도 없고 재판부터 잘 끝내서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 제대로 벌 주려고 해요. 제가 선임한 변호사님 말로는 충분히 승소 가능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미 골물대로 골마버린 마음의 상처는 아물려면 한참이 걸릴 것 같아요. 아니면 영영 아물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크면 아빠에 대한 이야기는 대체 어떻게 해줘야 할지 아직도 저한텐 커다란 숙제가 남아있어요. 사실 이런 제 사정을 아는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고 저희 엄마밖에 몰라요. 행여나 함부로 이런 얘기를 했다간 여러 사람들이 입방아에 올라 저희 애들의 미래까지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제 이야기를 하기까지도 너무 큰 고민과 망설임이 있었는데 어쨌든 익명이기도 하고 얼굴이 드러나는 일도 아니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았어요. 임금님 기능 당나귀 기라고 대나무 숲에 소리를 치니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아주 조금은 풀리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셨음 해요. 뭐 다들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시니 좋은 분들 만나리라 믿습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늘 감기 조심하시고 가족과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보잘것없는 인생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